감기 한 번 안 걸린 제가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일 움직이고 땀 흘리고 몸이 튼튼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내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던 신호를 내가 무시했던 겁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서 3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김성호, 올해 68세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손수 골랐습니다. 6시 반이면 식당 문을 열어 첫 손님을 맞이했죠. 점심시간에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 삶이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당연했어요. 식당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앉아서 쉴 틈이 어디 있어요. 손님 오면 주문받고 음식 내고 설거지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호 씨는 정말 튼튼하다며 부러워했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몸살도 모르고 병원 갈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 스스로도 제 몸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움직이고 일하는데 무슨 병이 생기겠어요? 운동도 따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일하는 게 곧 운동이니까요. 저는 제 자신을 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68세인데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거죠. 첫 번째 신호, 속쓰림과 피로. 작년 여름 7월쯤이었어요. 식사 후에 속이 자주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약국에서 소화제 사서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체한 거겠거니 했죠. 식당 주인이 체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맛보느라 이것저것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속쓰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고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부근이 답답했어요. 트림도 자주 나왔고 가끔은 신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8월이 되자 피로감이 정말 심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밤 9시까지 일하고도 괜찮았는데 그때부터는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자꾸만 졸음이 왔죠.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잠깐이라도 앉고 싶을 정도였어요. 집사람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손님이 많아서 좀 피곤한 것뿐이야. 바쁜 게 좋은 거지 뭐. 곧 괜찮아질 거야. 병원에 가는 건 아픈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큰 병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 9월에 접어들면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던 겁니다. 광대뼈가 드러나 보이고 턱선이 각져 보였어요. 옷을 입어보니 바지 허리가 헐렁했습니다. 평소 74kg를 유지하던 체중이 68kg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6kg나 빠진 거예요. 한 달 반 만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살 좀 빠졌네, 좋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는 게 이상한 건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나이 먹으니까 살이 빠지나 보다 이렇게 혼자 합리화했습니다. 식욕도 점점 떨어졌어요. 식당 주인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억지로 한두 숟가락 떠먹는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면
오히려 속이 메스꺼웠어요. 손님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죠. 밥을 입에 넣으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삼키면 뱃속에서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고요. 집사람은 더욱 강하게 병원 방문을 권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제발 병원 좀 가봐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좀 한가해지면 가볼게. 지금은 너무 바빠. 추석 끝나고 가볼게.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한 달이 정말 아까워요. 그때 갔더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세 번째 신호, 복통과 혈변. 10월 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명치 부근의 통증이 날카롭게 찔러오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을 구부리게 만드는 묵직한 통증이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날 때 통증이 심했어요. 칼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씩 찌릿하고 아프다가 사라지고 또 아프고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저는 위궤양이겠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어요. 진통제 먹고 버티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변기에 검은색 변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타르처럼 끈적하고 검은색이었어요. 처음엔 뭔가 먹은 게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생각을 되짚어 봤죠. 근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검은색이었어요. 그제야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검은 변은 위장 출혈의 신호라고요. 피가 소화되면서 검게 변한다고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집사람은 그날 저녁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제발 병원 가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가 예약 잡을 테니까 내일 당장 가는 거예요. 알았죠?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방문과 내시경 검사. 11월 첫째 주 저는 드디어 익산의 한 종합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했어요. 속쓰림,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복통, 그리고 혈변까지. 선생님은 증상을 듣더니 즉시 위내시경 검사를 권했습니다. 증상만 들어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을 해봐야겠어요. 빠르면 내일 검사 가능합니다. 검사는 금식 후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수면 내시경을 선택했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내시경 카메라가 목을 타고 내려간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편하게 계세요. 금방 끝나요. 주사를 맞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죠.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 침대 위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20분 정도 지났더라고요. 머리가 멍했고 목이 조금 불편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조직 검사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그때 다시 오세요. 조직 검사.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불안을 심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한다는 건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위벽에 궤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꽤 크고요. 일부 조직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직을 떼어서
검사하는 겁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화면 속 제 위 내부는 빨갛게 헐어 있었습니다. 마치 입안에 구내염이 생긴 것처럼요. 근데 훨씬 더 심해 보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세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의 기다림 그리고 불안과 부정.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내시경 화면 속 빨간 위 내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켰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위궤양, 위암, 조직검사, 검은변. 검색하면 할수록 무서워졌어요. 증상이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위암 2기 진단받았습니다. 증상은 속쓰림, 체중 감소, 혈변이었어요. 위암 3기입니다. 늦게 발견해서 후회됩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도 그럴까? 나도 암일까? 집사람이 잠에서 깨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핸드폰 그만 봐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믿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암이면 어떡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치료하면 되죠. 요즘은 암도 치료 잘 된다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집사람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낮에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 진작 왔더라면 괜찮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결과 통보, 위암 2기 판정. 11월 둘째 주 목요일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기가 무서웠습니다. 결과를 듣는 게 두려웠어요.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들어가요. 괜찮아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고 계셨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어요. 김성우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직 검사 결과, 위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들렸어요. 위암. 그 두 글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병기는 2기로 판단됩니다. 암세포가 위벽 근육층까지 침범했지만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2개 정도로 제한적이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위 절제술을 하게 될 텐데 위의 3분의 2 정도를 제거하게 될 겁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도 필요할 수 있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에게 암이,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옆에서 집사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집사람을 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자책, 내가 무시한 신호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였어요.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죠. 내가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집사람 말을 왜 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7월의 속쓰림, 8월의 피로감, 9월의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 10월의 복통과 혈변. 제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어요. 나 아파, 도움이 필요해,
이제 멈춰. 병원에 가. 하지만 저는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무시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하다는 착각으로, 병원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저는 제 몸을 방치했어요. 여보, 집사람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진작 왔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집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이기면 치료할 수 있대요.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다른 장기로 전이 안 됐다고.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 혼자 아닌 거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두렵고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몸을 너무 함부로 다뤘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복도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수술은? 항암 치료는? 나는 살 수 있을까?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수술 결정과 준비.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수술 상담을 위해서였어요. 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CT 촬영 결과와 내시경,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위의 중간 부분에 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4cm 정도고요. 근육층까지 침범했습니다. 위 절제술을 해야 합니다. 위의 3분의 1을 제거하고 주변 림프절도 함께 절제할 겁니다. 3분의 1을 제거한다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식당을 30년 운영한 사람으로서 먹는다는 것은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위가 작아지니까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어요. 소량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적응하십니다.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합니다. 개복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요. 수술 시간은 약 3,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수술 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입원하시게 될 겁니다.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2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약 70에서 80% 정도입니다.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고 필요하면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70에서 80% 나쁘지 않은 수치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0에서 30%는 실패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수술은 2주 후로 잡겠습니다. 그 전에 각종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심전도,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등요. 준비하시고 오세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사람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수술 전 2주 정리의 시간.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당을 닫는 거였어요. 30년을 운영했던 식당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어요. 손님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식당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네.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회복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손님을 받던 날, 장사가 잘 돼서 기뻐하던 날, 태풍이 와서 걱정했던 날, 단골 손님들과
웃고 떠들던 날들. 식당 문에 휴업 안내문을 붙이던 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식당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집사람은 말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만약을 대비해야지. 나도 모르는 일 아니야. 만년필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68년의 삶을 어떻게 몇 줄로 정리한다는 말인가? 결국 간단하게만 썼습니다. 집사람에게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고맙다. 아들에게 건강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다. 펜을 놓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술 전날 밤 두려움과 기도. 수술 전날 저는 입원했습니다. 6인실 병실이었어요. 옆 침대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반대편에는 젊은 남자 환자도 있었고요. 간호사가 와서 수술 준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금식입니다. 물도 드시면 안 돼요. 수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7시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시고 8시에 수술실로 이동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식사가 나왔어요. 미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수술대에 눕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힘내야죠. 먹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드세요. 제발. 집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병실에는 환자들만 남았어요.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할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이면 수술이구나. 두려웠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수술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암이 생각보다 더 퍼져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교회나 절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집사람과 함께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수술 당일 공포의 시간. 새벽 5시 잠에서 깼습니다.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어요.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6시가 되자 간호사가 왔습니다. 김성우님, 일어나세요. 씻으시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세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가운이었어요. 뒤로 묶는 형태라 등이 훤히 보였습니다. 7시 집사람이 왔어요. 여보. 집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괜찮아. 잘 다녀올게. 네.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돌아와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8시 이송 침대가 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이송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4층, 3층, 2층, 1층, 지하 1층. 수술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실 복도가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번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큰 조명, 수술 기구들, 모니터들.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침대로 옮겨 누우세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마취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마취 들어갑니다.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혔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수술 중 집사람의 기다림. 나중에 집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집사람은 혼자 앉아 있었대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다고 합니다. 9시 10분, 9시 30분, 10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더 걸릴까? 괜찮은 걸까? 집사람은 혼자 중얼거렸대요. 11시, 12시.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집사람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12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집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요.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곧 회복실로 나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 후 깨어남과 고통.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김성호님 들리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음이 나왔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아니, 아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통제 투여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주사를 맞았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배에는 배액관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있었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달려 있었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집사람은 보호자분 곧 오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나 지났을까 집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파. 너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요. 암 다 제거했대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서, 무서워서, 안도해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로 나왔어요. 회복실에서 병실로 고통의 시작. 다음 날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배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기침을 할 때, 숨을 쉴 때도 아팠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셔야 해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폐렴 위험이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해야 해요. 도와드릴게요. 간호사와 집사람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한 발 한 발 걸었어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5m 거리였지만 마치 100m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 저는 기진맥진했어요. 더 이상 못해. 침대에 눕고 싶어. 조금만 더 걸어요. 회복에 도움이 돼요. 결국 복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침대에 돌아와 누웠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첫 식사 먹는다는 것의 의미. 수술 후 3일째 처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음이었어요. 아주 묽은 미음. 간호사가 가져다 줬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음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삼켰습니다. 그 순간 뱃속에서 통증이 왔어요. 괜찮아요? 집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계속 먹어볼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10숟가락을 먹었을 때 배가 불렀습니다. 아니, 불렀다는 표현보다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30년간 식당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미음 몇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는 몸이 됐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래요? 아파요? 아니, 그냥 슬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게 실감났어요. 집사람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천천히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먹는 법, 걷는 법, 사는 법.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어요. 퇴원 후 첫날 집으로 돌아오다 수술 후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어요. 11월 말이라 날씨는 쌀쌀했지만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조심히 타요. 집사람이 차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집까지 가는 20분 동안 차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신호등, 가게들. 근데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 세상에 있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 냄새요. 조심히 들어와요. 문턱 조심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열흘 만에 앉아보는 우리 집 소파였어요. 병원 침대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집사람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목마르죠? 천천히 마셔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사람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집사람이 미음을 끓여줬어요. 쌀을 오래 불려서 곱게 갈아 만든 미음이었습니다. 맛 좀 봐요. 간이 괜찮아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집사람이 끓여준 미음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집사람의 헌신, 24시간 간병. 퇴원 후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씻는 것도 모두 집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2시 배가 아파서 깼어요. 아파. 신음소리에 집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아파요? 약 먹어야 해요? 배가 좀 아파. 집사람이 진통제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약을 먹고 나서야 조금 나아졌습니다. 더 아프면 말해요. 응급실 가야 해요. 괜찮아. 미안해. 잠 깨워서. 무슨 소리예요? 푹 자요. 하지만 집사람은 다시 잠들지 않았어요.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봐 계속 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집사람은 6시에 일어나 미음을 끓였어요.
쌀을 곱게 갈아서 1시간 넘게 끓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일어나서 드세요. 따뜻할 때 먹어야 해요. 고마워. 고맙긴요. 어서 드세요. 하루에 6번, 소량씩 자주 먹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었거든요. 집사람은 매번 시간 맞춰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음, 죽, 찐 계란, 두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없어도 드세요. 영양 섭취해야 회복돼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집사람이 정성껏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낮에는 산책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걷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집 앞 공원까지 가볼까요? 그래. 가보자. 집사람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50m를 걷는데도 숨이 찼습니다. 힘들면 쉬었다가요. 괜찮아. 조금만 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왜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당신 혼자 아픈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집사람의 소중함을 이렇게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환우, 박철수 씨. 퇴원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병원 대기실에서 옆에 앉은 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60대 초반쯤 되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혹시 위암 환자세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위암 환자거든요. 뭔가 보면 알아요. 그분은 박철수 씨였습니다. 3년 전에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했다고 했어요. 3기요? 그럼 지금은 완치 판정 받았어요. 5년 생존하면 완치라고 하잖아요. 아직 2년 남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철수 씨의 얼굴은 건강해 보였어요. 혈색도 좋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기인데 너무 무서워요. 재발하면 어떡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철수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살아보니까 병이 제게 선물을 준 거더라고요. 선물이요? 네. 병 때문에 멈춰 서게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근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하고요. 박철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1순위는 건강, 2순위는 가족, 3순위가 그 외 나머지예요. 돈도 명예도 다 부질없더라고요. 건강 잃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집사람이랑 텃밭 가꾸고 손자들 돌봐주고 그렇게 살아요. 예전에는 이런 삶이 무료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박철수 씨가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도 괜찮을 거예요. 이기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박철수 씨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그분은 제게 희망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변화, 깨달음. 박철수 씨를 만나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집사람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식당 다시 안 할 것 같아. 응? 갑자기 왜? 30년 동안 식당 하면서 뭐 했나 싶어. 돈은 좀 벌었지. 근데 그게 다야. 건강도 잃고 당신이랑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고 집사람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당신이랑 천천히 걷고 여행도 가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집사람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우선순위. 1순위 건강. 매일 아침 산책하기. 정기 검진 빠짐없이 받기.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기. 2순위 가족. 집사람과 매일 대화하기. 아들과 자주 만나기.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3순위 작은 행복들. 좋아하는 책 읽기. 공원 산책하며 자연 감상하기. 단골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68년을 살면서 왜 진작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병이 저를 멈춰 세워준 덕분에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적들. 12월 중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큰 발전이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화장실 갔다 왔어. 집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환자 점점 나아지네. 아침 산책도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집 앞 100m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됐어요. 공원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 벤치에 앉은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보, 저기 봐. 나뭇잎이 정말 예쁘다. 그러게요. 겨울인데도 이렇게 예쁜 게 있네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음식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미음에서 죽으로, 죽에서 진밥으로 천천히 양을 늘려갔어요. 어느 날 저녁 집사람이 계란찜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은 계란찜 해봤어요. 부드러우니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계란찜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한 끼를 제대로 먹은 거였습니다. 나 진짜 다 먹었어. 한 그릇 다 먹었다고. 저는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집사람도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걷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모든 게 감사했어요. 아들과의 대화, 전해지는 사랑. 크리스마스 이브,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이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수술 소식을 듣고 몇 번 병원에 왔었는데 이렇게 집에 오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나아지셨네요. 그래. 이제 좀 괜찮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저는 죽을, 아들과 집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바쁜데 뭐. 네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많이 못 놀았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식당에 계셨고 서운했어요, 사실. 아들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일만 했지. 너랑 제대로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감사해요, 아버지.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실수가 많았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근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 이제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아들과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인생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 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게. 병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새해 첫날, 감사의 일기. 12월 31일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올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였다.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해이기도 하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병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 덕분에 나는 진짜 삶의 의미를 배웠다.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집사람과 함께, 아들과 함께. 감사하다.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새해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일기를 쓰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곧 새해가 올 것입니다. 집사람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해요?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고맙다는 생각. 살아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회복돼서.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12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산책, 새로운 시작. 2025년 1월 1일 아침, 저는 집사람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해 첫날이었어요. 날씨는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여보, 천천히 걸어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올해 목표가 뭐예요?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목표?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 당신이랑 매일 이렇게 산책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게 목표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 목표는? 당신이 건강한 거. 그것만 바래요. 집사람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행복이 뭔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햇살을 느끼고 숨 쉬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여보. 왜요? 사랑해. 평생 부끄러워서 잘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기검진, 회복의 증거. 1월 둘째 주 수술 후 2달 만에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 떨렸어요. 혹시 재발하진 않았을까? 전이가 된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김성우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고 계셨어요.
CT 결과 나왔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다행히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 부위도 잘 아물었고요.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식단 조절 잘하시고 정기 검진 꼭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서 집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집사람과 껴안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이겼어요. 그래, 우리 이겼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나무도 건물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 싶었어요. 식당을 정리하다 과거와의 작별. 1월 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식당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여보, 나 식당 임대 내놓으려고. 정말요? 괜찮겠어요? 응. 30년 했으면 됐어.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 식당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2달 넘게 비워둔 공간이었습니다. 주방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가스레인지, 냉장고, 조리대.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식당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홀로 나와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님들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었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사장님, 오늘도 맛있었어요.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여기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식당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일상, 작은 행복들. 2월이 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예전에는 5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일어납니다. 집사람이 만들어준 아침을 먹어요.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들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입니다. 8시에 산책을 나가요. 집사람과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30분 정도 걸어요.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월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주변을 둘러봐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기운이 느껴져요. 여보, 저기 봐. 매화 봉우리 맺혔어. 정말이네요. 봄이 오나 봐요. 그러게. 봄이 오네. 작은 변화들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산책 후에는 집에 돌아와 책을 읽어요. 평생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처음 읽은 책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노 교수의 이야기였죠.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모리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아직 많이 못 먹지만 조금씩 양이 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해요. 박철수 씨와도 자주 연락해요. 김성우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박 형님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잘하실 거예요.
저녁에는 집사람과 함께 드라마를 봐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여보, 재밌어요? 응, 재밌어. 드라마 내용보다 집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더 좋았어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예전에는 새벽까지 일했지만 이제는 일찍 잡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매일 밤 그 생각을 하며 잠들어요. 아들 가족의 방문, 전해지는 사랑. 3월 첫째 주 주말,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도 함께였어요. 손자는 5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손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거워서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안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거죠. 집사람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 음식만 따로 준비했지만요. 아버님, 많이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많이 나아졌어.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그 말이 기뻤어요. 식사 후에 손자와 놀아줬어요. 블록 쌓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높이 높이 쌓아요. 그래, 쌓아보자. 블록을 쌓으면서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맑고 깨끗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아, 내가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남았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손주 얼굴 보는 게 제일 좋구나. 건강하세요, 아버지. 너희도 건강해라. 아들 가족이 떠나고 나서 집사람과 둘이 남았어요. 좋았어요? 응, 정말 좋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자주 모이게 됐어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 저는 웃었습니다. 병원 강연, 나눔의 시간. 3월 중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호님, 암 환자 가족 모임에서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박철수 씨가 제게 희망을 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강연 날 병원 강당에 갔어요. 20명 정도의 환자와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것, 진단받고 충격받았던 것, 수술의 고통, 집사람의 헌신, 박철수 씨와의 만남 가리고 회복의 과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요. 몸이 신호를 보내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하다는 착각이 저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은 끝이 아니에요. 멈춤의 신호예요. 저는 병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 하루하루의 귀함, 작은 행복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친구들이, 의료진이. 혼자가 아니에요.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어요. 40대쯤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최근에 유방암 진단받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꼭 이겨내세요. 그분의 손을 잡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봄날의 산책, 감사의 마음.
4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공원은 온통 분홍빛이었습니다. 집사람과 벚꽃 구경을 갔어요. 여보, 정말 예쁘다. 그러게요. 이렇게 예쁜 걸 이제야 제대로 보네요.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보, 왜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나 여기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당신이 밤새 깨어서 지켜줬고, 매일 음식 만들어줬고, 힘들 때 손 잡아줬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집사람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아이들이 웃고,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나는 살아있다. 이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벚꽃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현재, 살아있음의 의미. 지금은 2025년 4월입니다. 수술한 지 5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집사람과 함께 밥 먹고 책 읽고 손주 보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식당은 새 주인을 만났어요. 젊은 부부가 인수했더라고요. 가끔 그 앞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 게 보여요. 뿌듯합니다. 체중은 65kg까지 회복됐어요. 조금 더 늘어야 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지난주 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바빴어요. 돈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건강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괜찮을 거라는 착각으로 병원 가는 걸 미루지 마세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기에 발견돼서요. 조금만 늦었어도 손 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은 끝이 아니에요. 병은 우리를 멈춰 세우는 신호예요. 이제 좀 쉬라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병 덕분에 진짜 삶을 배웠어요.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요.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사는 법을 배운 건 지난 5개월이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최고의 약이에요. 저는 오늘도 집사람과 산책을 나갈 거예요. 봄바람을 맞으며 햇살을 느끼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하세요. 사연 보내주신 김성호 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착각 속에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속쓰림, 피로감, 체중 감소,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바빠서 괜찮을 거야 라며 넘어가는 순간들. 김성호 씨도 그러셨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계실지 모릅니다.
김성호 씨께서 가장 크게 깨달으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병을 얻기 전에는 돈이 1순위였어요. 성공이 1순위였죠. 그래서 30년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근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달으신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통증, 피로, 체중 변화. 이런 것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해줘요. 이제 좀 쉬라고, 병원에 가보라고요.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작은 문제가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괜찮을 거라는 착각, 병원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김성호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늦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둘째, 병은 끝이 아니라 멈춤의 신호입니다. 김성호 씨는 병을 통해 오히려 진짜 삶을 배우셨어요. 가족의 소중함, 하루하루의 귀함, 작은 행복들. 30년을 식당에서 보내며 놓쳤던 것들을 병 덕분에 발견하신 거죠. 물론 병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병을 통해 우리는 삶을 다시 배우고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요.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김성호 씨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밤새 깨어서 지켜준 아내, 용기를 준 박철수 씨, 정성껏 치료해준 의료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최고의 약이 됩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도움받고 함께 이겨내세요. 김성호 씨께서 남겨주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몸은 다시 일어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고 단단한 마음이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김성호 씨,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내분과 매일 산책하시고 손주 보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도 요즘 속이 좀 안 좋은데. 나도 피곤한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병원 가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최근에 무시하고 있는 몸의 신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나요? 그리고 혹시 김성호 씨처럼 병을 이겨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여러분도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예약 지금 바로 잡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